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아테네의 번영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얻기 위하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어둠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과 같은 도시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밝은 빛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도시국가 폴리스였습니다. 이 폴리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그럼 도시국가란 무엇인가?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국가라는 말, 즉 폴리스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하고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도시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주 번화하고 번잡스러운 곳, 이런 걸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대의 도시국가 즉 폴리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살고 있는 땅을 한꺼번에 가리켜서 이렇게 폴리스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대의 그리스에서 스파르타를 스파르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라케다이몬이라고 불렀어요. 라코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라케는 라코니아라는 그 지방 이름에서 왔고요. 다이몬은 즉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국가를 부를 때 지명이나 또는 국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건 라코니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 그것이 폴리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즉 시민들의 집합체가 이끌어가는 나라, 요거를 폴리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집합체라고 하는 것은 전 시민을 뜻할 때는 그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아테네였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집합체가 귀족들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걸 귀족정이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파르타였죠. 이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당시의 도시국가라는 그런 폴리스는 한 사람의 왕, 한 사람의 군주 또는 한 사람의 독재자가 이끌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들 또는 귀족으로 이루어진 시민들의 집합체가 이끌어가는 나라였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폴리스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요. 이 폴리스에 대해서는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폴리스란 말은 그리스의 심장이자 영혼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라는 폴리스, 이 말이 없이는 그리스는 없는 거다. 고대의 그리스에서는 폴리스가 모든 것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거를 전제해놓고 도시국가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국가에 대해서는 고대 로마에서도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 보석에다가, 오닉스라는 보석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조각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상적인 도시국가를 상징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상징하는 것은 윗단에 지금 8사람이 보이고 밑에 12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윗단은 그 현명한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고요. 밑에는 훌륭한 시민들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도시국가라는 것은 현명한 도자들과 훌륭한 시민들로 구성된 아주 이상적인 국가이다. 바로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고대 로마 사람들도 도시국가를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도시국가가 고대의 그리스에는 몇 개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숫자를 시하리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또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도시국가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총 12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숫자가 병합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망하고 결국은 한 700여 개가 살아남아서 이제 도시국가의 명맥을 이제 유지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700여 개. 대한민국 땅 정도 넓이에서 지금 700개의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요게 끝이 아닙니다. 요걸 또 보셔야 됩니다.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식민 도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보면 저기 지금의 그 흑해연안, 우크라이나, 일부는 저 소련 땅, 그 앞에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터키 서쪽 지방은 거의 뭐 그리스의 영토라고 해도 다름이 없죠. 옛날부터 여기는 그 그리스의 이오니아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았고요. 여기 키프로스 섬을 타성, 그리고 뭐 그리스 본토 자기 땅 거기에도 이제 많은 또 식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만,
예, 지금 뭐 알바니아 쪽 거기까지 올라가고 이태리에도 이제 그 특히 남부 지방하고 이 시칠리에 섬에는 많은 이제 식민 국가들이 있었고요. 멀리 가면 그 사르디니아 섬이나 또 프랑스의 남쪽 지방 그리고 그 지금의 스페인 땅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또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의 튀니지에 해당되는 여기에도 이제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심지어 이집트에도 이집트는 그때 절대적인 왕권 국가로 참 그런데 그 코앞에다 가서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이게 200여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식민 도시 국가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결국 전체로 치면 900개가 넘는 도시 국가가 그리스에 존재했다. 그리스의 지배권 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도시 국가가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겠죠. 까닭이 없는 일은 없으니까요. 예, 이제 그걸 봐야 될 텐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리스의 지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리스의 지도입니다만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핀토스 산맥이라고 꽤 험준한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평야지대는 테살리아라고 그 데살로니카라고 성경책에 나오죠. 거기 있던 평원이 바로 테살리아 평원인데 그 평원하고 마케도니아 평원이라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출연해가지고 저기 페르시아까지 다 정벌하는 그런 군주가 등장합니다만 바로 이 지역에서 나오죠. 요 두 군데를 제하고는 이렇게 평원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부가 산악이었는데요. 요것을 좀 분명히 느끼시려고 그러면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산악국가입니다. 제가 고산 등반을 잠깐 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 안데스 산맥, 또 히말라야, 뭐 알프스 산맥 이런 데 제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물론 높이는 거기보다 뭐 비교가 안 됩니다만, 그러나 산세가 험한 걸로 따지면은 이 그리스가 거기에 못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산세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험악합니다. 그야말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산세가 험악한 산악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틀리지 않을 텐데요. 여기가 이제 신들이 살고 있다는 올림푸스 산이고 저 구름 위에 어디에서 신들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오스 신 등 12신이 여기 살았다. 그러면 스파르타에 있는 이제 2,400m 넘는 그런 산이고요. 예,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마케도니아 앞에 있는 그런 산인데 이것도 2,600m가 넘어가는 높은 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m가 넘는 산이 총 3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지형을 얘기할 때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과 바다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평야가 없다는 얘기죠. 예, 뭐 모든 것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 거의 전부가 이렇다고 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지형이고, 또 바람이 불 때는 파도가 아주 정말 거셉니다. 이렇게 이런 아주 거친 지형인데 또 이게 풍경은 이런 데 보면 아주 참 멋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테네가 있는 아티카 지방 가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 사막 뭐과 다름이 없잖아요. 사실 이제 반사막성 기후라고 그러죠. 예, 뭐 농사 짓는 것은 뭐 엄두를 낼 수도 없고요. 예, 물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옆에 이제 그 소위 밭되기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밭되기. 이런 것이 보이는데 뭐 거기 역시 메마른 땅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농사 짓기가 참 뭐 힘들 정도고 뭐 이런 높은 데다가 이제 염소 같은 걸 풀어놔 가지고 방목도 하고 저 조금 낮은 데는 이제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올리브나 포도를 생산하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알바니아가 있는 그 북쪽 지방으로 가면은요, 경치가 아주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트레킹이나 등산하기에 참 좋고요. 그런 면에서도 아주 특징 있는 그런 지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만큼 산악국가이다. 그리고 또 섬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이런 지형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기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후를 좀 알아볼 텐데요. 예, 요건 이제 케펜 기후표라는 건데요. 11개 등급인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기후대를 표시하는 건데요. 요쪽 지방 그 마케도니아 뒤에 있는 저 알바니아하고 국경 지방이죠. 여기에 가면은요 비가 1,000mm 이상 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리스에는 비가 주로 겨울에 오니까요 3,000m에 육박하는 그런 산들에 그냥 쫙 뒤덮습니다. 그 눈이 여름까지 녹아요. 그래서 여름까지 그 물이 막 철철 흘러내리니까 비교적 이 북쪽 지방은 수원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편입니다. 예, 반면에 이 남쪽 파르타가 있는 이 지역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강수량이 한 7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농사를 겨우겨우 근근히 어렵게 지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고요. 요 아테네가 있는 이 아티카 지방하고 또 여기 낙소스 섬, 그 옆에 조그만 것은 이제 바로 파로스 섬이거든요. 여기는 오렌지색으로 표현됐잖아요. 이건 반사막성 기후를 말합니다. 사막이나 다름없는 기후다 이런 얘기죠. 강수량이 350mm가 채 안 되니까요. 정말 농사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의 기후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아테네는 그 척박한 그리스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그야말로 초원 목피를 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척박한 그곳에서 인류 문명의 요람, 지구 문명의 뿌리가 탄생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그리스 아테네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아테네가 어떻게 찬란한 문명을 피워내는 그런 국가가 됐는지 정말 희한하고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구 문명의 뿌리가 되고 인류 문명의 원조가 되었다니 참 신기하지요. 이거를 이제 꼭 우리가 규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처럼 척박한 땅에서 지구 문명의 뿌리가 되고 인류 문명의 원조가 되는 찬란한 문명이 꽃피운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거를 이해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른 문명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깨끗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어디일까요, 이게? 예. 뭐 비옥해 보이죠? 식물이 자라고 저런 데 보면은 뭐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아, 저 땅을 보시면 새카만 땅이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어디일까요? 이 여기입니다. 이게 에집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에집트 하면 사막 생각만 하지 저렇게 비옥한 땅이 있으리라고 잘 상상이 안 되어 왔잖아요. 물론 말로는 우리가 나일강이 범람이 가져다 준 그런 비옥한 땅이 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다. 이런 정도는 하지만 저 정도로 기름진 땅이 있는 것은 상상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은 나일강의 범람이 가져다 주는 그런 비옥한 토양에서 농사를 지어서 특히 이제 범람하는 한 3개월 동안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저 피라미드 공사하면 딱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찬란한 문명, 정말 거대한 문명을 이제 싹 틔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를 건설한 거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만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거대한 문명을 창조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울 만큼 거대한 문명을 창조했는데, 근데 우리가 본질을 좀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여기 있는 뭐 이게 돌이 어떻다, 뭐 어떻게 지었다, 피라미드가 무슨 신비가 있다, 이런 얘기에 현혹되면은요, 본질을 놓칩니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뭐죠? 피라미드는 땅 속에 있는 무덤입니다. 거대했건 조그맣건 구분할 거 없이 모두가 땅 속에 있는 무덤인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땅 속에 있는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온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 바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 속의 사후세계의 영원한 삶을 믿었어요. 죽고 나면은 저 피라미드의 무덤 속에 가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은 뭐 지금 현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죠. 또 모든 종교에서 이걸 또 강조를 하잖아요. 뭐 그건 불문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이 이집트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냥 사후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건 아무 쓸짝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사제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내 말만 잘 들으면 나중에 사후세계 가면 저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 파라오가 눌리는 것 같은 저런 영광을 누리고 저 속에서 너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사제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라든가 사원이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정말 걸출한 작품들을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측량하는 거하고 이 기하 요거 말고는 학문이나 이런 게 전혀 발달하지 않아요. 물론 천문학도 나일강의 범람을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태양력도 발견되고 그래서 인류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되거나 지구 문명의 원조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한 속에서는 새로운 문명이 싹틀 수가 없는 거죠. 과학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문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라고 그러면은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친 환경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나일강이 그 범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의 땅 속으로 지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새로운 문명 창조에는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지역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농장이 펼쳐져 있네요. 예, 나무들도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작물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규모 무슨 농장 같지요? 예, 야자 농장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아주 비옥해 보이지요? 수자원도 풍부한 것 같고요. 여기는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저 뒤로는 평지가 펼쳐져 있는데, 자, 이게 뭐지요? 예, 대충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게 어딘지? 예, 여기 뭐지요? 바빌론 탑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바빌론하고 아시리아가 있었던 메소포타미 평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정말 엄청나고도 대단했습니다. 그 궁궐과 궁궐 앞에 있는 그 정문의 모습을 이제 복원해 놓은 것. 이제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 박물관에 복원해 놓은 겁니다만 이런 문명을 이루었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니네베 궁전을 상상 복원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물론 뭐 그림이니까 좀 더 멋있게 그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휘황찬란하죠. 이게 3000년 전 문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이런 것을 건설했던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바빌론과 아시리아 문명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이런 문명을 일구게 된 것은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인도양에서부터 이쪽 저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반원형의 모양인데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수백 수천만 년 동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물질기를 바꿔가면서 계속 여기에 태족토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흔히 중동 지역 하면은 사막만 연상을 하는데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풍경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르딘 평원이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여기 이제 터키 땅으로 이제 병합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막이요? 우리나라에 이런 평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바빌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문명이 번창했던 그 배후를 뒤받치고 있는 이런 비옥한 토양이었던 것이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만, 근데 이 바빌론 탑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과 가까워지기 위한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낸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과 가까이 올라고 하는 인간의 만용이다.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이 망했다 얘기도 합니다만, 물론 이 그림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인 거죠. 이런 거를 만들 때의 생각이 하늘과 가까워지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 판단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었어요. 탁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뭐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고 또는 신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이 생각이 대단히 훌륭한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질 않고 여기로 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시알라. 알라 신의 뜻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보다도 알라 신의 뜻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이 한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알라 신의 뜻을 따라야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 이거는 우리가 기대할 게 못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면 거기서 문명이 싹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이 문명은 한때 여기도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이 서구 중세 시대의 서구 문명에서 이것도 앞서갔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게 이제 소위 극단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바로 여기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신, 알라 신의 뜻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중동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정말로 비옥한 곳이었거든요. 풍요가 넘쳐나는 곳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조에는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다만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랬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왜 아테네가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것이 그 척박한 땅에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테네로 다시 이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굴에서 한 20만 년이 넘은 두 개의 화석이 이제 발견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종유석이 다 뒤덮고 있어서 여기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건데요. 여기 발견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그 마케도니아 바로 밑에 있는 이게 손가락 3개의 긴 손바닥 같은 역사에 이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프랄로나라는 동굴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여기에 발견된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현생 인류의 조상은 아닙니다. 이런 조상들은 대개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을 때 지구에 핵겨울이 와가지고 결국은 다 멸종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른 새로운 인류들이 이제 다시 와서 살게 되는데, 맨 먼저 발견된 것은 바로 요 지역입니다. 카탈 후육이라는 지금 터키의 남쪽 지방 키프로스 앞바다에 있는 지중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여기는 또 중동 지방하고도 가까워서 아마 이쪽에서 문명이 먼저 발달했을 텐데, 여기에서 그 유적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게 이런 집터가 발견됐어요. 한 6, 70가호가 넘는 곳인데요. 또 그 안에서 여신이 발견돼요.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한 BC 6,000년이니까 8,00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런 게 발견돼요. 요건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요 공통적인 특징은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신, 풍요를 기호하는 그런 여신이었을 거라고 그러고요. 이 왼쪽에 있는 남자도 여기 풍요를 일부 이제 잘려나가고 없습니다만 어떤 풍요를 기원하는 남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유적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인도 유로보족의 일파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적어도 8,000년 전부터 터키 연안을 비롯해서 그리스 이쪽까지 해서 지중해 연안에, 특히 에게해 연안에 분포해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8,000년이 넘었다. 이제 이것만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 한 3,250년 전이죠. 그것이 바로 호모가 그린 일리아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트로이 전쟁의 참전국 명단이 발표돼요. 총 29개 지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때부터도 이렇게 국가들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불과 한 30년 중에 이제 가뭄이 닥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단적으로 유민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들면서 약탈, 방화 이런 걸 일삼는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트로이 전쟁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뭐 많이 떨어지면 한 2세대 아니면 1세대. 그 얘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를 해줄 만큼 그렇게 가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암흑기가 닥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정말 고통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300년 암흑기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뭐 익히 우리가 알고 남음이 있죠.
근데 요거에 관해서 그 토마스 마틴이라는 예일대 교수이십니다만 이 고대 300년의 암흑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억 상실증 환자 같았더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표현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기하였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끔찍한 상태의 생존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는 그야말로 위기의 삶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300년의 암흑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있던 상황을 책에 써놓으신 분이 하나 있어서 이러한 이 사람들이 단순한 삶은 구전문학을 발전시키는 미끄럼이 되었다. 달리 소일거리가 없는 이들이 이 마음은 재미있는 영웅담에 쉽게 파고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이 영웅담은 허기에 지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교훈적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어디 가서 뭐 운동할 수도 없고요.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구전문학이 생겼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트로이 전쟁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트로이 전쟁에는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참전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손자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줬을 거면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300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통을 잊는데 도움이 되고 또 교훈적 목적,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교훈적 목적도 아주 훌륭하게 완수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대 암흑기가 가진 의미입니다. 암흑기가 300년이나 이어지는 혹독한 고통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교육이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호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또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두 편의 이야기로 펴내잖아요. 마침 이때가 이제 암흑기가 딱 끝나가는 그 시점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300년 동안 쭉 이어져온 얘기를 여기 가서 이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저 얘기 듣고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멋있게 편집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이제 암흑기가 거치고 나서는 모든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이걸 공부한 거예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300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게 되지요. 이것이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그 도시국가들이 융성하고 번성하는데 저는 크게 기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영웅들의 이야기였고 이것은 그 300년의 암흑기에 그 암흑기를 견디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구전문학으로 들려오던 이야기 거기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의 단편들을 모아서 또 이 호모라는 사람이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그려냈고 그것이 또 훌륭한 교재로 활용되어서 아테네 그리스 시민들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훌륭한 정신교육을 아주 완벽하게 해놓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테네의 민주주의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뭔가요? 시민들의 집단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소위 민주국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중용도 배우고 관용도 배우고 절제와 또 인내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무장됐던 거죠. 거기서부터 훌륭한 지도자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도 대체 어떤 거냐. 거기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 이게 문명의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이 문사철 아닙니까? 문학, 철학, 역사 여기에 정통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여기서 그치질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사물의 이치, 물리라고 그러죠. 물에서 물자를 따고 이치에서 이자를 따면 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리학이 뭡니까? 피직스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과학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번영하고 풍요를 이뤘던 이집트 그리고 아브라함의 극치를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룩하지 못한 문명의 신기원을 그 척박하고 초군 목피도 어려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아테네가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위대한 아테네의 탄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스파르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만은 군국주의 군사국가 스파르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